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신 모았던 정치 후원금 3억 원을 국회의원 임기 말 두세 달 동안 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2년 전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뒤 출마길이 막혔죠. 그 직후 3억 원을 쓴 겁니다. 야당은 폐업 땡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김도영 기자와 안건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재작년 3월 당내 경선에서 패해 재선 도전이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임기 종료까지 2달 반 만에 3억여 원의 정치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달에 1억 원 이상씩 쓴 셈입니다. 참여연대에서 갈라져 나온 경제개혁연구소 등 8곳의 연구용역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건넸고 보좌진 6명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나눠줬습니다. 임기 종료 이틀 전까지 다녀온 해외 출장비로 1,300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임기 종료 사흘 전에는 구호단체에 5천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선 탈락 직후 정치 후원금 3억 원을 집중 사용한 결과 임기를 마친 뒤 반납한 후원금은 4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야당은 업무상 횡령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땡처리 A와 함께 땡처리 나눠먹기를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또 다른 거액 후원금 내역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9대 국회 임기를 열흘 앞두고 김 원장은 자신의 정치 후원금 중 5천만 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더 좋은 미래의 싱크탱크이자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 미래 연구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김 원장이 남은 후원금의 국고 반납을 거부하고 셀프 후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감 원장의 유임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적폐 중에 적폐를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기식 원장은 오늘 기자들을 피해 지하주차장 통로로 출근했습니다. 대신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이 악의적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자신 있으면 검찰 고발하십시오. 저희 무고죄로 고발해 드릴 테니까.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기식 금감원장처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거나 국회 예산으로 수차례 해외 출장을 가는 것. 이런 출장들이 깜깜이 해외 출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김기식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은 확인된 것만 3건입니다. 이 출장에 대해선 아예 출장 보고서가 없습니다. 또 국회 예산이나 정치 후원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으로 2014년엔 영국, 벨기에, 프랑스를, 2015년에는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이 경우 출장 보고서는 작성됐지만 회계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2016년 5월엔 정치 후원금으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보고서가 없거나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해도 불법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외부 기관 예산으로 간 출장은 출장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정치 후원금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조건이 없습니다.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출장 내용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김기식 원장 논란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김민지 기자가 각 당의 속사정을 짚어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계속 밀고 가야 한다는 강경론과 함께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감원장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면 단단히 맘먹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점입가경입니다. 과도한 비난과 의혹 제기는 인격 살인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두관 의원은 우원식 대표에게 금감원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당내 이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해임에 이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비난이 너무 과도하다. 재벌 개혁을 해온 사람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다. 그건 제가 답할 입장은 아니니까.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정치자금법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하루빨리 김 원장은 사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취소를 해서 청와대는 해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의 기류와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의혹과 논란, 정치부 임수정 차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석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부메랑입니다. 자, 누구보다 공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 발언이 부메랑이다. 네. 김기식 원장 의원 시절 재벌 저격수 그리고 금융권 저승사자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이던 김기식 원장, 이 민원 부서인 어떤 기관의 요청으로 강연을 해서 용돈 벌이를 하면 그게 로비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김기식 원장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 연구소가 이 대관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고액 강좌를 개설했고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또 같은 해 국정감사 김기식 당시 의원 이 공무로 해외 출장 가면서 기업 돈으로 먹고 자고 하는 게 정당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김기식 위원장 의원 시절 이 대기업이나 이런 피감 기관으로부터 약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뭐 유럽, 중국 같은 곳에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또 하나 뭐 공적으로 해외 연수를 가놓고선 관광만 했다. 왜 이렇게 다들 스위스나 이탈리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언 7개월 뒤에 김기식 위원장 역시 해외 출장을 나갔다가 이 콜로세움이나 프랑스 몽블랑 같은 유명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자, 김기식 원장이 의원 시절 발간한 의원 의정활동 보고서를 좀 보실 텐데요. 뭐 공사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고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두 결국은 자신이 했던 말이 자신에게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모양새인데 김기식 원장이 또 의원 시절에 김영란법을 대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도적으로 김영란법 통과에 앞장섰었거든요. 그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오랜 접대 로비 문화를 고려한다면, 오랜 관행을 고려한다면 이 법이 줄 사회적 충격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2달 뒤 김기식 원장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금감원장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경제 관련 양대 시민단체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경실련 같은 경우는 금감원장 아주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다,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식 원장이 창립 발기인으로 시작해서 약 18년간 주요 경력을 쌓았던 참여연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연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제가 홈페이지를 가서 들여다보니 활동 원칙,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돼 있었습니다. 네, 참여연대가 이렇게 침묵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도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을 끝까지 감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금감원장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참여연대의 위선적인 밑바닥이 드러나고 참여연대가 무너지면 참여연대가 지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청와대가 무너지는 이걸 저는 문재인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일단 경제 분야만 볼게요.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까지 이 참여연대 삼각 편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국 수석 등 현 정부 실세 상당수가 참여연대 출신이거든요. 야당에서는 참여연대가 아니라 출세연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주류를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주류인 그 시민단체들을 대거 이렇게 등용을 했는데 만약에 김기식 원장이 중도에 낙마를 하면 이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그 비판으로 번질 수가 있어서 청와대 고민이 지금 깊은 겁니다. 네, 지금 청와대와는 별개로 민주당 내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이 김기식 원장이 해외 동반 인턴 동반 해외 출장을 두고 관행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내 귀를 의심했다.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젯밤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만찬을 했는데
정세균 의장조차 22년 정치 생활에 그런 출장은 처음 들어본다라고 말하는 등 성토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뒤 두 나라의 밀월 관계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중국 가수들이 김일성의 생일을 앞두고 평양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김일성 찬가 공연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정복을 입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김일성 찬양곡을 유창하게 부릅니다. 4년 전 김일성 생일 축하를 위해 북한을 찾은 중국 총정치부 가무단입니다. 올해 역시 숭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술단을 이끌고 모레 방북합니다. 북한은 두 정상이 만난 뒤 처음 중국의 관록 있는 큰 규모의 예술단이 찾아온다며 최고의 성심을 안고 특례적으로 맞이할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중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돈독하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의 문화 교류라고. 김일성 생일맞이 예술축전은 2년마다 열리는데 2016년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중국이 예술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숭타오 역시 불과 5개월 전 특사로 방북했지만 김정은이 만나주지 않는 등 양국 사이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랬던 북중 관계가 김정은의 전격적인 방중 이후 다시 밀월 관계로 돌아선 겁니다. 남북, 북미 연쇄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손을 맞잡고 새롭게 전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마주 앉게 되자 역할이 줄어든 일본이 다급해졌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뜸했던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고 또 14년 만에 현충원 참배까지 했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현충탑에 분향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보국 명령키에 대하여 명예. 14년 만에 이뤄진 일본 외무상의 현충원 참배입니다. 방명록에 일본국 외무대신 고노다로만 적은 뒤 곧바로 청와대로 향합니다. 얼마 전까지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역사 문제를 놓고 얼굴을 붉혔지만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등이 일본을 빼고 숨가쁘게 진행되자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日韓そして日韓米の連携を深めてこの非核化の実現に努力を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고노 회장은 남북 정상회담 때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함께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담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여서 한일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고노 회장은 또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소장을 교체하라. 못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끊겠다. 문재인 정부와 이런 날선 대화를 주고받았던 워싱턴의 한미연구소가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200억 원을 넘게 지원했던 곳입니다.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서 한국 관련 싱크탱크로 역할을 해온 이곳 존스 홉킨스대 부설 한미연구소가 설립 12년 만에 다음 달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기관인 대외경제연구소가 연간 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끊겠다고 통보하자 대학 측이 폐쇄를 결정한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이사장은 채널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연구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과 인사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회 소장을 사퇴시키라는 우리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연구소 폐쇄로 맞선 셈입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코드 외교 논란까지 나왔지만 한미연구소의 부실한 운영 실태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예산의 55%를 인건비로 쓰면서 의미 있는 연구 보고서는 거의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구 소장은 이재호, 양정철 등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초빙 연구원 자격을 남발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로 워싱턴의 공공외교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실하게 운영되는 싱크탱크를 무작정 지원하기보다
외교적 우군을 늘리는 일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지만 사드를 배치한 경북 성주에서는 아직도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내일 부대 안으로 반입하기로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공사 강행 중단하라! 성주 사드 기지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인 소성리 마을회관. 한동안 잠잠했지만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르면 내일 국방부가 공사 장비와 차량을 반입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정부가 남북 대화를 며칠 안 놔두고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온몸으로도 주민들 열의로 공사 장비 저지를 막을 계획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는 미군 장병 130여 명과 한국군 270여 명이 주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붕방수와 화장실 오폐수 처리 시설 개선, 조리실 증축 등을 계획 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반입한 장비들이 녹이 스는 등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조리실이나 숙소 등 미군을 위한 공사 장비 반입은 허용할 수 없다며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사드 부진의 공사 장비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지지자들의 집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 장비가 반입되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뉴스 분석 하태원 국제부장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요, 남북, 미중 간 삿바 싸움을 키워드로 골라봤습니다. 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16일 앞두고 관련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정상회담 마지막 회의 준비했었죠.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산하에 종합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자, 각 부서별 일일 점검 태세를 갖춘 건데 회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지나친 의욕은 금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좀 겸손한 겁니까?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큰 거를 한 칼에 딱 성공하겠다. 그 뜻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 정도 하겠다. 그렇습니다. 한 얘기네요. 네네. 자, 미국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어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양측이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팽팽한 삿바 싸움이 시작된 듯합니다. 자, 미국은 전가의 보도격인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자,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의 얘기인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다. 그렇지만 인권 문제 언급할 것이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을 지그시 누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인권 얘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길잡이 정도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단칼에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걸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 이런 게 있습니까? 뭐 군사적 압박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우리 정부가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압력은 상당히 낮춰져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 어디입니까? 시리아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타격을 위해서 트루먼 항모 전단을 지금 시리아 부근에 보내서 군사행동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고요. 항모 전단 역시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과 무관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북한과 오랜 무기 커넥션이 있는 국가입니다. 자,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0년 사진입니다.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재료와 레이더, 그리고 기관총 등을 판매하던 현장을 딱 적발했는데 8년 전 사진이요. 그걸 지난달에 떡하니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자꾸 화학무기 쓰니까 미국이 2주 안에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랬거든요. 작년에 직접 쏘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쏜다면 쏜다 하는 걸 북한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군요. 북한 어떡하죠? 네, 북한은 굉장히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7년 만에 정상회담으로 현재 북중 관계는 봄 기온이 굉장히 완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미국과 중국이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곳은 바로 남중국해인데요. 여기에 네. 랴오닝 항모 전단을 직접 보냈습니다. 자, 중국도 미국을 보란 듯 그런 메시지인데 시진핑 주석은 어제 이곳에서 해상 열병식까지 진행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동에서 항공모함으로 좀 무력 과시한다면 자, 우리가 막아줄 수 있다.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미럴 관계 다시 왔다는 거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요. 이게 네. 중요한 내부 국내 정치 일정이 좀 있잖아요. 네. 뭘 볼 수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최고인민회의가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술단 공연에 참석했던 김정은이 4월에 정치 일정이 많아 바쁘다고 했던 말 기억하실 텐데 오늘 네. 최고인민회의가 시작됐고요. 15일에는 태양절, 25일에는 인민군 창건일 등 굵직굵직한 일정이 질비합니다. 자, 인적 쇄신을 통한 세대 교체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최대 관심은 뭐겠습니까? 김정은이 육성으로 인민들 앞에서 나 비핵화 하겠소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 보입니다. 아니,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비핵화 약속하는 거 육성 듣기 어려울 것으로 보셨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 이번 27일 정상회담이라 그랬습니다. 자, 전망이 맞는지 이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태훈 국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지상에 택배 차량 진입을 막는 아파트가 늘면서 곳곳에서 택배기사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택배기사들은 배달 보이콧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을까요? 박지혜 기자입니다. 택배기사가 아파트 단지 입구 밖에 배송 차량을 세웁니다. 불편하게 손수레를 끌고 여러 번 왕복하며 배달하는 건 이곳이 단지 내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차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물매 싣고 이동 내려주고 이동 내려주고 이동 내려주고 일 하자니 한 번에 안 된다 이거. 그 어디냐는 한 1시 2시도 솔직히 수로가 안 돼. 수도권의 또 다른 차 없는 아파트. 택배기사들이 배달 시간 부족을 이유로 배달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이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놓은 택배 상자입니다. 이 상자 수백여 개가 이 성인의 허리 높이만큼 쌓여 있는데요. 이 현관문 앞까지 직접 배달할 수 없으니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라며 이렇게 한 대 모아놓은 겁니다. 애들을 시켜서 가져와라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번거롭죠. 아파트 측은 지하에 차를 대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택배업체는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며 난색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전국의 모든 택배차들이 거의 대부분은 1.5m 정도 높은 차량으로 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부 차 없는 아파트는 택배기사가 아파트 집화장에 배송 물품을 내려놓으면 아파트에서 고용한 노인 택배원이 현관 앞까지 배달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허용하고 기사에게 무료 커피도 제공합니다. 서로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 택배 갈등을 풀기 위한 양보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쌓여가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는 재활용 업체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소각 비용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이미 꽉 차서 쓰레기를 더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인근 5개 구의 쓰레기 소각을 담당하고 있는 마포구 소각시설. 주로 일반 가정에서 나온 생활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집게로 한 번에 들어 올린 쓰레기는 3톤. 소각로 안에서 20분 만에 사라집니다. 이곳 소각장에서는 하루 600톤이 넘는 쓰레기를 처리하지만 반입 물량이 워낙 많아 이렇게 소각 처리를 앞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업체들의 소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부가 소각 비용을 낮춘다고 밝혔지만 소각장 측은 난감해합니다. 하루에 약 10톤, 20톤 정도 소각량보다 지금 재고량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입 물량이 너무 많아 선별업체에서 온 물량까지 처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포구뿐 아니라 강남, 노원, 양천 등 서울 지역 소각장 4곳 모두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는 총리의 질책에 따라 환경부가 내놓은 현장 대책마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태풍급 강풍이 불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학교 담벼락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인천대교를 건너던 1톤 화물차도 넘어졌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중학교 후문. 원래 담벼락이 있어야 하지만 벽돌 잔해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전날 순간 풍속이 20m가 넘는 강한 바람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어제 오후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선 인천대교를 지나던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밧줄을 설치한 뒤 크레인까지 동원해 쓰러진 화물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트럭이 이제 좀 탑차인데 열었다 이렇게 올렸다 하는 그런 그게 열리면서 그 안으로 이제 바람이 이제 맞으니까 이제. 서울 한강에선 공사 중이던 수상구조물을 고정하는 밧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강풍에 떠내려간 수상 웨딩홀 구조물은 현재 바지선에 묶어 임시로 고정해놨는데요. 만약 수심이 낮은 곳에 저절로 걸려 멈추지 않았다면 하류에 있는 한남대교에 부딪힐 수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도 80대 노인이 강풍에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등 이번 강풍으로 전국에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국내 항공기들도 운항에 차질을 빚은 가운데 전국의 강풍 관련 특보는 오늘 새벽 모두 해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이 미세먼지의 습격이 계속되다 보니 이 보건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하느냐인데 성인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험실 천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염화나트륨 용액이 얼마나 흡입되는지 측정해봤습니다. 이 코핀부터 고무줄까지 완전히 밀착해서 착용하면서 용액이 통과될 확률은 0.5%인데 반면 마스크를 헐렁하게 착용할 경우에는 9.8%, 약 19배까지 투과율이 치솟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마스크 사이즈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대형 마스크가 아니라 소형 마스크를 선택할 경우에 투과율이 24배나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값이 비싸다 보니까는 한두 번 세탁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빨아서 쓸수록 효과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것이 30% 가까이 손상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KF라는 표시와 의약예품이라는 문자가 있는 것을 보건용 마스크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또 그 마스크를 또 덧대는 것들도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다음은 미끼 매물로 차를 강매한 중고차 업자들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중고차 딜러를 자처하고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조심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 허위 매물을 파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먼저 시세보다 싼 값의 중고차를 이용해서 먼저 구매자들을 유인하고 나는데 그런 다음에 정작 매물을 내놓을 때는 마치 차가 고장난 것처럼 위장을 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다른 중고차를 타도록 강매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속은 걸 안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청하자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계속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환불 편의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제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가슴을 막 때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중고차를 사고 팔 때 계약이 깨지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혹은 위약금을 물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일자리 사정이 나쁘다 했지만 실업자 숫자가 1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01년 이후 그러니까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유성구청의 일자리 상담센터. 지난 한 달 동안 이곳에 새로 등록한 구인 업체는 22곳. 반면 구직자는 80명에 육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직을 원하는 건수가 구인을 원하는 업체 건수보다는 많습니다. 그 비율상으로 본다면. 일자리 부족은 유성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3월 국내 실업자 수는 125만 7천 명. 2001년 3월 이후 최대치로 금융위기 직후보다 높습니다. 취업자 수도 11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는 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고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수로 발행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자사주를 내다 팔았죠. 그 바람에 이들은 이익을 챙겼지만 삼성증권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때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유령 주식 배당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삼성증권이 피해 투자자 보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잘못 배당된 우리 사주가 첫 매도된 지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 가운데 이날 매도한 개인 투자자가 피해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 기준가는 한 주당 39,800원, 당일 최고가입니다. 만일 10주를 35,000원에 매도했다면 48,000원을 보상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 6일 매도된 거래량은 2,080만 주에 달하는데 오늘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실제 보상 요구는 107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은 빠졌습니다. 삼성증권 측은 기관별 이슈를 확인해서 앞으로 개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당한 손실을 본 걸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경우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우리 사주 대량 매도를 앞두고 선물 거래가 폭증한 것을 확인하고 외부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본 게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늘 조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삼성증권 현장 점검을 시작했으며 내일부터는 증권사 전반의 우리 사주 배당 시스템 점검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지금 중3인 학생들이 치를 2022년도 대학 입시제도 시안을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국민 참여 방식으로 논의해달라며 최종 결정을 대통령 자문기구로 넘겼는데요. 입시 정책을 교육부가 직접 결정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대입 전형 절차 시안은 5가지입니다. 수시와 정시 선발을 통합하면서 수능을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수능 원점수를 제공하는 방안이 1, 2, 3안입니다. 수시와 정시를 지금처럼 분리하되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 치르는 게 4안과 5안입니다. 만일 1, 2, 3안처럼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면 11월 첫째 주로 수능이 앞당겨집니다. 11월 20일쯤 성적을 발표한 후 11월 말부터 대학 원서를 넣게 됩니다.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는 것은 대학 입시 제도에서 매우 큰 변화이므로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시 준비생도 자신의 수능 성적을 받아본 뒤 정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 합격이 일찍 결정된 뒤 2학기 수업이 파행을 겪는 문제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전형 기간이 줄기 때문에 최대 9차례인 지원 기회도 6회 정도로 줄어듭니다. 대학 입장에선 지원자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에서는 학부모 인적 사항과 수상 경력, 자격증 기재의 금지 여부도 포함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시안을 검토한 뒤 오는 8월까지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결정을 못해서 1년 유예됐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4개월 동안 그런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넉 달 뒤로 미룸으로써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당사자인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대입을 떠나 고입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도 비상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시와 수시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여부에 따라 고입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난감해요. 그냥 일반고를 보내야 될지 다른 고를 보내야 될지 방향을 잘 모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사자인 중3 학생들도 자주 바뀌는 입시 정책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자체를 아예 모르겠어요. 이번 대입 시안에 해당되지 않는 고1 학생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확정되는 대입 정책을 대학들이 내년부터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대학은 중3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고1부터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8월 달에 발표되고 나면 큰 불안을 겪게 되는 거죠. 2022년도 대입 정책이 대폭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3 학생들이 겪을 입시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요즘 도지사, 시장, 군수들은 각종 개발 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이거나 또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넓히고 광화문 앞에 역사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역사성, 또 상징성, 그리고 시민성을 고려해서 이곳을 완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2021년까지 예산 990억 원이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광장은 왕복 10차선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쪽 차로를 없애고 그 자리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광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광화문 광장은 4배나 커지는 만큼 교통대책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용인시는 보정동과 마북동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제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2021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중앙선철도 20km 구간을 관광단지로 개발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 창출과 교통시설 설치 등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이 속도를 낸다는 긍정평가도 있고 교통도 좋아지고 상업시설 이용하려고 굳이 서울이나 분당 쪽으로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둔 선심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지는 않을까.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상대당 예비 후보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어떤 일이 몇 번, 어디서 몇 번. 검찰은 이처럼 민망한 내용을 숫자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당했다던 두 번째 여성이 냈던 그 고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했다고 봤습니다. 안 전 지사가 해외 출장지와 서울에서 김 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고 이 밖에도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인 기습추행이 5차례, 관용차 안에서의 성추행도 1차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지은 씨의 일관된 진술과 김 씨의 컴퓨터 사용 기록 등을 감안할 때 안 전 지사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A씨가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성폭행 사건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정황 증거가 나오는 등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결정을 안 전 지사가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성폭행 사건의 진실은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성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해 11월 괴한의 습격을 받았죠. 범인은 정유라 씨에게 현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정유라 씨의 자택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경비원을 가짜 권총으로 위협한 뒤 정 씨의 자택으로 올라간 겁니다. 잡혀 있는 상황에서 칼 들어대고 있는데요.
정 씨와 함께 있던 말관리사 A 씨도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괴한은 45살 이모 씨였습니다. 당시 카드빚 2천만 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정유라 씨가 사는 집에 현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일 이 씨의 강도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말관리사 A 씨는 크게 다쳐 숨질 위험이 있었고 정 씨와 A 씨 모두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후 외출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 모녀는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관계로 접견이 제한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책 한 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두고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고 표현해 중립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헌재는 내부 감사로 책임자를 징계했지만 아직 책을 누가 썼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펴낸 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의미를 담은 단락은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는 문구가 이어집니다. 헌재가 중립성을 버리고 여론 재판을 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탄핵이 촛불 집회 참가한 사람들이 의사로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기관이 된 거예요. 헌재는 자체 감사 결과 외부기관에 집필을 맡기면서 필자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헌재는 책 발간을 기획한 국장 1명에게 주의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필을 맡긴 업체가 필자들과 신원 비공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필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요구를 한 게 이제 공동 집필의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헌재 측은 외부 시선을 담은 책으로 헌재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명시해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마음도 싱숭생숭하시죠?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에는 문화생활이 마음의 차분함을 더해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도 예년 이맘때 수준으로 따뜻하고요. 서울이 18도, 광주가 21도, 대구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 보이지만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전에만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영동과 일부 충북, 경북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가 나기 쉬운 조건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강원 산지와 일부 내륙은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더욱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며 반짝 싸늘해지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 보이면서 온화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이 건조하고 또 미세먼지도 자주 찾아오면서 안구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눈물로 눈을 잘 세척해 주시고요. 렌즈보다는 안경 착용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 고용한 노인 택배원이 현관 앞까지 배달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허용하고 기사에게 무료 커피도 제공합니다. 서로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닌가. 택배 갈등을 풀기 위한 양보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쌓여가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는 재활용 업체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소각 비용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이미 꽉 차서 쓰레기를 더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인근 5개 구의 쓰레기 소각을 담당하고 있는 마포구 소각시설. 주로 일반 가정에서 나온 생활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집게로 한 번에 들어 올린 쓰레기는 3톤. 소각로 안에서 20분 만에 사라집니다. 이곳 소각장에서는 하루 600톤이 넘는 쓰레기를 처리하지만 반입 물량이 워낙 많아 이렇게 소각 처리를 앞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업체들의 소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부가 소각 비용을 낮춘다고 밝혔지만 소각장 측은 난감해합니다. 하루에 약 10톤, 20톤 정도 소각량보다 지금 재고량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입 물량이 너무 많아 선별업체에서 온 물량까지 처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포구뿐 아니라 강남, 노원, 양천 등 서울 지역 소각장 4곳 모두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는 총리의 질책에 따라 환경부가 내놓은 현장 대책마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태풍급 강풍이 불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학교 담벼락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인천대교를 건너던 1톤 화물차도 넘어졌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중학교 후문. 원래 담벼락이 있어야 하지만 벽돌 잔해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전날 순간 풍속이 20m가 넘는 강한 바람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어제 오후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에선 인천대교를 지나던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밧줄을 설치한 뒤 크레인까지 동원해 쓰러진 화물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트럭이 이제 좀 탑차인데 열었다 이렇게 올렸다 하는 그런 그게 열리면서 그 안으로 이제 바람이 이제 맞으니까 이제 서울 한강에선 공사 중이던 수상구조물을 고정하는 밧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강풍에 떠내려간 수상 웨딩홀 구조물은 현재 바지선에 묶어 임시로 고정해놨는데요. 만약 수심이 낮은 곳에 저절로 걸려 멈추지 않았다면 하류에 있는 한남대교에 부딪힐 수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도 80대 노인이 강풍에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등 이번 강풍으로 전국에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국내 항공기들도 운항에 차질을 빚은 가운데 전국의 강풍 관련 특보는 오늘 새벽 모두 해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이 미세먼지의 습격이 계속되다 보니 이 보건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하느냐인데 성인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험실 천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염화나트륨 용액이 얼마나 흡입되는지 측정해봤습니다. 이 코핀부터 고무줄까지 완전히 밀착해서 착용하면서 용액이 통과될 확률은 0.5%인데 반면 마스크를 헐렁하게 착용할 경우에는 9.8%, 약 19배까지 투과율이 치솟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마스크 사이즈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대형 마스크가 아니라 소형 마스크를 선택할 경우에 투과율이 24배나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값이 비싸다 보니까는 한두 번 세탁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빨아서 쓸수록 효과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것이 30% 가까이 손상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KF라는 표시와 의약예품이라는 문자가 있는 것을 보건용 마스크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또 그 마스크를 또 덧대는 것들도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다음은 미끼 매물로 차를 강매한 중고차 업자들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중고차 딜러를 자처하고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조심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 허위 매물을 파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먼저 시세보다 싼 값의 중고차를 이용해서 먼저 구매자들을 유인하고 나는데 그런 다음에 정작 매물을 내놓을 때는 마치 차가 고장난 것처럼 위장을 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다른 중고차를 타도록 강매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속은 걸 안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청하자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계속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환불 편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제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가슴을 막 때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중고차를 사고 팔 때 계약이 깨지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혹은 위약금을 물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일자리 사정이 나쁘다 했지만 실업자 숫자가 1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01년 이후 그러니까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유성구청의 일자리 상담센터. 지난 한 달 동안 이곳에 새로 등록한 구인업체는 22곳. 반면 구직자는 80명에 육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직을 원하는 건수가 구인을 원하는 업체 건수보다는 많습니다. 그 비율상으로 본다면. 일자리 부족은 유성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3월 국내 실업자 수는 125만 7천 명. 2001년 3월 이후 최대치로 금융위기 직후보다 높습니다. 취업자 수도 11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는 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고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신 모았던 정치 후원금 3억 원을 국회의원 임기 말 두세 달 동안 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2년 전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뒤 출마길이 막혔죠. 그 직후 3억 원을 쓴 겁니다. 야당은 폐업 땡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김도영 기자와 안건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재작년 3월 당내 경선에서 패해 재선 도전이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임기 종료까지 2달 반 만에 3억여 원의 정치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달에 1억 원 이상씩 쓴 셈입니다. 참여연대에서 갈라져 나온 경제개혁연구소 등 8곳의 연구용역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건넸고 부자진 6명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나눠줬습니다. 임기 종료 이틀 전까지 다녀온 해외 출장비로 1,300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임기 종료 사흘 전에는 구호단체에 5천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선 탈락 직후 정치 후원금 3억 원을 집중 사용한 결과 임기를 마친 뒤 반납한 후원금은 4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야당은 업무상 횡령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땡처리 A와 함께 땡처리 나눠먹기를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또 다른 거액 후원금 내역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9대 국회 임기를 열흘 앞두고 김 원장은 자신의 정치 후원금 중 5천만 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더 좋은 미래의 싱크탱크이자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 미래 연구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김 원장이 남은 후원금의 국고 반납을 거부하고 셀프 후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감 원장의 유임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적폐 중에 적폐를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기식 원장은 오늘 기자들을 피해 지하주차장 통로로 출근했습니다. 대신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이 악의적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자신 있으면 검찰 고발하십시오. 저희 무고죄로 고발해 드릴 테니까.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기식 금감원장처럼 피감 기관의 지원을 받거나 국회 예산으로 수차례 해외 출장을 가는 것. 이런 출장들이 깜깜이 해외 출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웅 기자입니다. 김기식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은 확인된 것만 3건입니다. 이 출장에 대해선 아예 출장 보고서가 없습니다. 또 국회 예산이나 정치 후원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으로 2014년엔 영국, 벨기에, 프랑스를, 2015년에는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이 경우 출장 보고서는 작성됐지만 회계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2016년 5월엔 정치 후원금으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보고서가 없거나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해도 불법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외부 기관 예산으로 간 출장은 출장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정치 후원금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조건이 없습니다.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출장 내용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김기식 원장 논란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김민지 기자가 각 당의 속사정을 짚어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계속 밀고 가야 한다는 강경론과 함께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감원장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면 단단히 맘먹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점입가경입니다. 과도한 비난과 의혹 제기는 인격 살인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두관 의원은 우원식 대표에게 금감원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당내 이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해임에 이를 정도의 사안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비난이 너무 과도하다. 재벌 개혁을 해온 사람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다. 그거는 제가 답할 입장은 아니니까.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정치자금법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하루빨리 김 원장은 사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취소를 해서 청와대는 해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의 기류와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의혹과 논란, 정치부 임수정 차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석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부메랑입니다. 자, 누구보다 공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 발언이 부메랑이다. 네. 김기식 원장 의원 시절 재벌 저격수 그리고 금융권 저승사자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이던 김기식 원장, 이 민원 부서인 어떤 기관의 요청으로 강연을 해서 용돈 벌이를 하면 그게 로비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김기식 원장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 연구소가 이 대관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고액 강좌를 개설했고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또 같은 해 국정감사 김기식 당시 의원 이 공무로 해외 출장 가면서 기업 돈으로 먹고 자고 하는 게 정당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김기식 위원장 의원 시절 이 대기업이나 이런 피감 기관으로부터 약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유럽, 중국 같은 곳에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또 하나 공적으로 해외 연수를 가놓고선 관광만 했다. 왜 이렇게 다들 스위스나 이탈리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언 7개월 뒤에 김기식 위원장 역시 해외 출장을 나갔다가 이 콜로세움이나 프랑스 몽블랑 같은 유명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자, 김기식 원장이 의원 시절 발간한 의원 의정활동 보고서를 좀 보실 텐데요. 공사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고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두 결국은 자신이 했던 말이 자신에게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모양새인데 김기식 원장이 또 의원 시절에 김영란법을 대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도적으로 김영란법 통과에 앞장섰었거든요. 그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오랜 접대 로비 문화를 고려한다면, 오랜 관행을 고려한다면 이 법이 줄 사회적 충격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2달 뒤 김기식 원장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금감원장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경제 관련 양대 시민단체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경실련 같은 경우는 금감원장 아주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다,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식 원장이 창립 발기인으로 시작해서 약 18년간 주요 경력을 쌓았던 참여연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연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제가 홈페이지를 가서 들여다보니 활동 원칙,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돼 있었습니다. 네, 참여연대가 이렇게 침묵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도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을 끝까지 감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금감원장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참여연대의 위선적인 밑바닥이 드러나고 참여연대가 무너지면 참여연대가 지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청와대가 무너지는 이걸 저는 문재인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일단 경제 분야만 볼게요.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까지 이 참여연대 삼각 편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국 수석 등 현 정부 실세 상당수가 참여연대 출신이거든요. 야당에서는 참여연대가 아니라 출세연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주류를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주류인 그 시민단체들을 대거 이렇게 등용을 했는데 만약에 김기식 원장이 중도에 낙마를 하면 이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그 비판으로 번질 수가 있어서 청와대 고민이 지금 깊은 겁니다. 네, 지금 청와대와는 별개로 민주당 내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이 김기식 원장의 해외 동반 인턴 동반 해외 출장을 두고 관행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내 귀를 의심했다.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젯밤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만찬을 했는데 정세균 의장조차 22년 정치 생활에 그런 출장은 처음 들어본다라고 말하는 등 성토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뒤 두 나라의 밀월 관계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중국 가수들이 김일성의 생일을 앞두고 평양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김일성 찬가 공연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정복을 입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김일성 찬양곡을 유창하게 부릅니다. 4년 전 김일성 생일 축하를 위해 북한을 찾은 중국 총정치부 가무단입니다. 올해 역시 숭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술단을 이끌고 모레 방북합니다. 북한은 두 정상이 만난 뒤 처음 중국의 관록 있는 큰 규모의 예술단이 찾아온다며 최고의 성심을 안고 특례적으로 맞이할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중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돈독하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의 문화 교류라고. 김일성 생일맞이 예술축전은 2년마다 열리는데 2016년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중국이 예술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숭타오 역시 불과 5개월 전 특사로 방북했지만 김정은이 만나주지 않는 등 양국 사이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랬던 북중 관계가 김정은의 전격적인 방중 이후 다시 밀월 관계로 돌아선 겁니다. 남북, 북미 연쇄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손을 맞잡고 새롭게 전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마주 앉게 되자 역할이 줄어든 일본이 다급해졌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뜸했던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고 또 14년 만에 현충원 참배까지 했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현충탑에 분향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보국 명령기에 대하여 명예. 14년 만에 이뤄진 일본 외무상의 현충원 참배입니다. 방명록에 일본국 외무대신 고노다로만 적은 뒤 곧바로 청와대로 향합니다. 얼마 전까지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역사 문제를 놓고 얼굴을 붉혔지만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등이 일본을 빼고 숨가쁘게 진행되자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日韓そして日韓米の連携を深めてこの非核化の実現に努力を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고노 회장은 남북 정상회담 때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함께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담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여서 한일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고노 회장은 또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소장을 교체하라. 못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끊겠다. 문재인 정부와 이런 날선 대화를 주고받았던 워싱턴의 한미연구소가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200억 원을 넘게 지원했던 곳입니다.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서 한국 관련 싱크탱크로 역할을 해온 이곳 존스 홉킨스대 부설 한미연구소가 설립 12년 만에 다음 달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기관인 대외경제연구소가 연간 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끊겠다고 통보하자 대학 측이 폐쇄를 결정한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이사장은 채널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연구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과 인사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회 소장을 사퇴시키라는 우리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연구소 폐쇄로 맞선 셈입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코드 외교 논란까지 나왔지만 한미연구소의 부실한 운영 실태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예산의 55%를 인건비로 쓰면서 의미 있는 연구 보고서는 거의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구 소장은 이재호, 양정철 등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에게 초빙 연구원 자격을 남발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로 워싱턴의 공공외교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실하게 운영되는 싱크탱크를 무작정 지원하기보다 외교적 우군을 늘리는 일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지만 사드를 배치한 경북 성주에서는 아직도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내일 부대 안으로 반입하기로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수로 발행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자사주를 내다 팔았죠. 그 바람에 이들은 이익을 챙겼지만 삼성증권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때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유령 주식 배당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삼성증권이 피해 투자자 보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잘못 배당된 우리 사주가 첫 매도된 지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 가운데 이날 매도한 개인 투자자가 피해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 기준가는 한 주당 39,800원, 당일 최고가입니다. 만일 10주를 35,000원에 매도했다면 48,000원을 보상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 6일 매도된 거래량은 2,080만 주에 달하는데 오늘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실제 보상 요구는 107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은 빠졌습니다. 삼성증권 측은 기관별 이슈를 확인해서 앞으로 개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당한 손실을 본 걸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경우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우리 사주 대량 매도를 앞두고 선물 거래가 폭증한 것을 확인하고 외부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본 게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늘 조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삼성증권 현장 점검을 시작했으며 내일부터는 증권사 전반의 우리 사주 배당 시스템 점검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지금 중3인 학생들이 치를 2022년도 대학 입시제도 시안을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국민 참여 방식으로 논의해달라며 최종 결정을 대통령 자문기구로 넘겼는데요. 입시 정책을 교육부가 직접 결정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대입 전형 절차 시안은 5가지입니다. 수시와 정시 선발을 통합하면서 수능을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수능 원점수를 제공하는 방안이 1, 2, 3안입니다. 수시와 정시를 지금처럼 분리하되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 치르는 게 4안과 5안입니다. 만일 1, 2, 3안처럼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면 11월 첫째 주로 수능이 앞당겨집니다.
11월 20일쯤 성적을 발표한 후 11월 말부터 대학 원서를 넣게 됩니다.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는 것은 대학 입시 제도에서 매우 큰 변화이므로 학생,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시 준비생도 자신의 수능 성적을 받아본 뒤 정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 합격이 일찍 결정된 뒤 2학기 수업이 파행을 겪는 문제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전형 기간이 줄기 때문에 최대 9차례인 지원 기회도 6회 정도로 줄어듭니다. 대학 입장에선 지원자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에서는 학부모 인적 사항과 수상 경력, 자격증 기재의 금지 여부도 포함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시안을 검토한 뒤 오는 8월까지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결정을 못해서 1년 유예됐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4개월 동안 그런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넉 달 뒤로 미룸으로써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당사자인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대입을 떠나 고입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도 비상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시와 수시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여부에 따라 고입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난감해요. 그냥 일반고를 보내야 될지 다른 고를 보내야 될지 방향을 잘 모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사자인 중3 학생들도 자주 바뀌는 입시 정책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자체를 아예 모르겠어요. 이번 대입 시안에 해당되지 않는 고1 학생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확정되는 대입 정책을 대학들이 내년부터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대학은 중3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고1부터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8월 달에 발표되고 나면 큰 불안을 겪게 되는 거죠. 2022년도 대입 정책이 대폭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3 학생들이 겪을 입시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요즘 도지사, 시장, 군수들은 각종 개발 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이거나 또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넓히고 광화문 앞에 역사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역사성, 또 상징성, 그리고 시민성을 고려해서 이곳을 완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2021년까지 예산 990억 원이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광장은 왕복 10차선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쪽 차로를 없애고 그 자리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광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광화문 광장은 4배나 커지는 만큼 교통대책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용인시는 보정동과 마북동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제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2021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중앙선철도 20km 구간을 관광단지로 개발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 창출과 교통시설 설치 등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이 속도를 낸다는 긍정평가도 있고 교통도 좋아지고 상업시설 이용하려고 굳이 서울이나 분당 쪽으로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둔 선심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지는 않을까.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상대당 예비 후보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어떤 일이 몇 번, 어디서 몇 번. 검찰은 이처럼 민망한 내용을 숫자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당했다던 두 번째 여성이 냈던 그 고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했다고 봤습니다. 안 전 지사가 해외 출장지와 서울에서 김 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고 이 밖에도 원치 않는 공사강행 중단하라!
성주 사드기지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인 소성리 마을회관. 한동안 잠잠했지만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르면 내일 국방부가 공사 장비와 차량을 반입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정부가 남북 대화를 며칠 안 놔두고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온몸으로도 주민들 열의로 공사 장비 저지를 막을 계획입니다. 성주 사드기지에는 미군 장병 130여 명과 한국군 270여 명이 주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붕방수와 화장실 오폐수 처리 시설 개선, 조리실 증축 등을 계획 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반입한 장비들이 녹이 스는 등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조리실이나 숙소 등 미군을 위한 공사 장비 반입은 허용할 수 없다며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사드 부진의 공사 장비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지지자들의 집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 장비가 반입되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뉴스 분석 하태원 국제부장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요, 남북, 미중 간 삿바 싸움을 키워드로 골라봤습니다. 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16일 앞두고 관련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정상회담 마지막 회의 준비했었죠.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산하에 종합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자, 각 부서별 일일 점검 태세를 갖춘 건데 회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지나친 의욕은 금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좀 겸손한 겁니까?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큰 거를 한 칼에 딱 성공하겠다. 그 뜻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 정도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네요. 네네. 자, 미국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어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양측이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팽팽한 삿바 싸움이 시작된 듯합니다. 자, 미국은 전가의 보도격인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자,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의 얘기인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다. 그렇지만 인권 문제 언급할 것이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을 지그시 누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인권 얘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길잡이 정도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단칼에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걸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 이런 게 있습니까? 뭐 군사적 압박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우리 정부가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압력은 상당히 낮춰져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 어디입니까? 시리아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타격을 위해서 트루먼 항모 전단을 지금 시리아 부근에 보내서 군사행동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고요. 항모 전단 역시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과 무관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북한과 오랜 무기 커넥션이 있는 국가입니다. 자,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0년 사진입니다.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재료와 레이더, 그리고 기관총 등을 판매하던 현장을 딱 적발했는데 8년 전 사진이요. 그걸 지난달에 떡하니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자꾸 화학무기 쓰니까 미국이 2주 안에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랬거든요. 작년에 직접 쏘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쏜다면 쏜다 하는 걸 북한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군요. 북한 어떡하죠? 네, 북한은 굉장히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7년 만에 정상회담으로 현재 북중 관계는 봄 기온이 굉장히 완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과 중국이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곳은 바로 남중국해인데요. 여기에 야오닝 항모 전단을 직접 보냈습니다. 자, 중국도 미국을 보란 듯 그런 메시지인데 시진핑 주석은 어제 이곳에서 해상 열병식까지 진행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동에서 항공모함으로 좀 무력 과시한다면
자, 우리가 막아줄 수 있다.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밀월 관계 다시 왔다는 거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요. 이제 네. 중요한 내부 국내 정치 일정이 좀 있잖아요. 네. 뭘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부터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최고인민회의가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술단 공연에 참석했던 김정은이 4월에 정치 일정이 많아 바쁘다고 했던 말 기억하실 텐데 오늘 네. 최고인민회가 시작됐고요. 15일에는 태양절, 25일에는 인민군 창건일 등 굵직굵직한 일정이 질비합니다. 자, 인적 쇄신을 통한 세대 교체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최대 관심은 뭐겠습니까? 김정은이 육성으로 인민들 앞에서 나 비핵화 하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 보입니다. 아니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비핵화 약속하는 거 육성 듣기 어려울 것으로 보셨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 이번 27일 정상회담이라 그랬습니다. 자, 전망이 맞는지 이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태훈 국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지상에 택배 차량 진입을 막는 아파트가 늘면서 곳곳에서 택배기사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택배기사들은 배달 보이콧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을까요? 박지혜 기자입니다. 택배기사가 아파트 단지 입구 밖에 배송 차량을 세웁니다. 불편하게 손수레를 끌고 여러 번 왕복하며 배달하는 건 이곳이 단지 내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차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싣고 이동 내려주고 이동 내려주고 이동 내려주고 이래 하는 자리 한 번에 안 된다 이거. 그 어디냐 한 1시 2시도 솔직히 수로가 수도권의 또 다른 차 없는 아파트. 택배기사들이 배달 시간 부족을 이유로 배달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이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놓은 택배 상자입니다. 이 상자 수백여 개가 이 성인의 허리 높이만큼 쌓여 있는데요. 이 현관문 앞까지 직접 배달할 수 없으니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라며 이렇게 한 대 모아놓은 겁니다. 애들을 시켜서 가져와라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번거롭죠. 아파트 측은 지하에 차를 대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택배 업체는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며 난색입니다. 돈이 들어요. 지금 전국의 모든 택배차들이 거의 대부분은 1.5m 정도 높은 차량으로 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부 차 없는 아파트는 택배기사가 아파트 집화장에 배송 물품을 내려놓으면 아파트